회장님, 코트 주머니에서 이상한 게 나왔습니다. 세탁소 카운터 앞 22살 청년의 손바닥 위에 놓인 건 성냥갑만 한 검은 장치였습니다. 깜빡이는 붉은 불빛이 섬뜩하게 작동하고 있었죠. 대한민국 10대 재벌 강태준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순간 양복 입은 비서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감히 회장님 물건을 뒤졌어. 경호원들이 일제히 청년을 향해 다가섰고 좁은 세탁소 안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그 청년 민주는 떨리는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회장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건 위치 추적기입니다. 도대체 세탁소 알바생이 어떻게 재벌 회장의 목숨을 구하게 된 걸까요? 그리고 이 두 사람 사이에 숨겨진 놀라운 인연은 무엇일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 속에 숨겨진 놀라운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은 사실 사흘 전부터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시퀀스 1. 새벽 5시 알람 소리가 좁은 고시원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민주는 눈을 뜨자마자 벌떡 일어나 낡은 수도꼭지를 틀었고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으며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파리한 얼굴, 핏기 없는 입술, 그리고 깊게 패인 눈 밑에 다크서클이 22살 청년의 것이라고 믿기 힘들 정도로 지쳐 보였죠. 작은 전기포트에 물을 끓여 컵라면을 끓이는 동안 그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저 빛나는 건물들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지금쯤 따뜻한 이불 속에서 잠들어 있겠죠. 하지만 민준에게 아침은 그저 하루를 버티기 위한 시작점일 뿐이었습니다. 라면을 후루룩 마시고 난 뒤 그는 낡은 작업복을 걸쳤습니다. 세탁소 로고가 발에서 거의 보이지 않는 점퍼였지만 이게 그가 가진 유일한 일터의 상징이었죠. 고시원 문을 나서며 복도를 지나가는데 옆방에서 들려오는 아저씨의 코 고는 소리와 어디선가 새어나오는 TV 소리가 뒤섞였습니다. 이곳의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이유로 이 좁은 공간에 갇혀 살아가고 있었고 민준 역시 그들 중 하나였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며 그는 주머니 속 동전 몇 개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오늘 점심값으로 쓸 돈 겨우 3,000원이 전부였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민주는 그 추위조차 느낄 겨를이 없었습니다. 세탁소까지는 걸어서 20분 거리였고 버스비를 아끼기 위해 그는 매일 걸어 다녔죠. 거리는 아직 한산했고 가끔 지나가는 택시의 불빛만이 적막함을 깼습니다. 편의점 불빛이 보이는 모퉁이를 돌 때마다 민주는 따뜻한 음료수 하나쯤 사 마시고 싶다는 생각을 했지만 그럴 여유는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걸을 뿐이었습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낡은 운동화 밑창이 바닥에 닿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고 그 소리는 마치 그의 인생을 상징하는 것처럼 단조롭고 반복적이었습니다. 세탁소 셔터를 올리는 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깼습니다. 민주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가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세제와 섬유유연제의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이제는 그것마저 익숙해져서 오히려 안정감을 주었죠. 그는 어제 남겨둔 세탁물들을 하나씩 꺼내 다림질을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다리미가 천에 닿을 때마다 지글지글 소리가 났고 수증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이 단순한 작업을 반복하는 동안 민준의 머릿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생각하지 않는 게 더 편했으니까요. 과거를 떠올리면 가슴이 아팠고 미래를 상상하면 막막했으니까요. 아침 8시가 되자 박 사장이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55살의 그는 20년 넘게 이 세탁소를 운영해온 베테랑이었고 민준을 친아들처럼 아껴주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일찍 왔구나. 아침은 먹었어? 박 사장의 물음에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대답했습니다. 네, 먹었습니다. 사실 컵라면 하나가 전부였지만 그는 그 이상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박 사장은 민준의 얼굴을 살피며 무언가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 청년이 얼마나 힘든 상황에 있는지 알고 있었지만 함부로 동정하는 건 민준의 자존심을 상하게 할 것 같았으니까요. 9시가 넘자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손님은 단골 아주머니였는데 그녀는 민준을 보자마자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아니, 사장님은 어디 계시고 애가 받아? 민준은 익숙하게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사장님 바로 나오십니다. 아주머니는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카운터에 옷가방을 내려놓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요즘 애들은 믿을 수가 없어. 옷이라도 잃어버리면 어쩌려고. 그 말을 들은 민준의 손이 잠깐 멈췄지만 그는 아무 말 없이 접수증을 작성했습니다. 이런 일은 하루에도 몇 번씩 있었고 이제는 익숙해질 만큼 익숙해졌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민주는 잠시 밖으로 나와 근처 편의점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주머니에서 꺼낸 3,000원으로 삼각김밥 2개와 우유 하나를 샀고 그걸 천천히 먹으며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정장을 입은 직장인들이 웃으며 식당으로 들어가는 모습, 학생들이 떠들며 편의점에서 간식을 사는 모습, 그 모든 게 민준에게는 다른 세상의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옆 벤치에 앉은 아주머니 둘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 저애 세탁소에서 일하는 애 아니야? 맞아. 20이 넘었는데도 저 모양이래. 공부는 못했나 봐. 쯧쯧. 요즘 젊은 애들이 너무 안 배우려고 해. 민주는 그 말을 듣고도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다만 삼각김밥을 씹는 속도가 조금 느려졌을 뿐이었습니다. 오후 내내 세탁소는 바쁘게 돌아갔습니다. 민주는 무거운 세탁물 뭉치들을 나르고 건조기에서 꺼낸 옷들을 정리하고 끊임없이 다림질을 했습니다. 그의 손바닥에는 이미 굳은 살이 박혀 있었고 허리는 종일 숙이고 일해서 뻐근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쉬지 않았습니다. 쉬는 순간 생각이 몰려왔고 생각하는 순간 견딜 수 없는 서러움이 밀려왔으니까요. 그저 일하는 게 나았습니다. 손을 움직이는 동안만큼은 아무 생각도 하지 않을 수 있었으니까요. 저녁 6시 민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보는 순간 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엄마라는 글자가 그를 올가매는 것 같았죠. 전화를 받자마자 어머니의 약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아, 미안한데. 민준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병원비가 또 모자란다는 얘기일 거라는 걸요. 이번 달 입원비가 좀 더 나왔대. 100만 원 정도 더 필요할 것 같아. 민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통장 잔고는 겨우 50만 원이었고 이번 달 월세도 아직 내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최대한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제가 다 벌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전화를 끊고 난 뒤 민주는 잠시 벽에 기대 섰습니다. 그의 주먹이 떨리고 있었고 이를 꽉 깨물어야만 터져 나오려는 울음을 참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세탁소 일을 마친 민주는 곧장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밤 11시까지 아르바이트를 하는 게 그의 일과였죠. 형광등 불빛 아래서 진열대를 정리하고 손님을 응대하고 바닥을 닦는 동안 시계는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새벽 1시가 되어서야 그는 고시원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침대에 쓰러지듯 누워서도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민주는 생각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언제쯤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내일 아침이 되면 다시 일어나서 똑같은 하루를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민준의 평범하고도 고단한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바로 내일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운명적인 만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민주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세탁소에 도착했습니다. 어젯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이상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었죠. 세탁소 맞은편 골목에서 누군가 서성이는 모습을 본 것 같았는데 가까이 다가가자 그림자는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그냥 착각이려니 하고 넘어가려 했지만 묘하게 찝찝한 기분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세탁소 셔터를 올리며 민주는 주변을 한 번 더 둘러봤지만 새벽 거리는 여전히 고요했고 이상한 점은 없어 보였습니다. 오전 10시쯤 세탁소 앞에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조용히 멈춰 섰습니다. 민주는 카운터에서 옷을 정리하다가 그 차를 보고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이 동네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차종이었고 번호판도 특별한 것 같았죠. 차 문이 열리고 양복을 입은 남자가 먼저 내렸는데 그의 움직임은 어딘가 군인처럼 절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뒷좌석에서 한 중년 남자가 천천히 내렸습니다. 회색 코트를 입은 그 남자는 50대 중반쯤 되어 보였고 얼굴에는 세월이 새긴 주름보다 권위가 먼저 느껴졌습니다. 민주는 본능적으로 그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아챘습니다. 세탁소 문이 열리고 그 남자가 들어오자 안에 있던 손님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박 사장이 황급히 카운터로 나와 허리를 굽히며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회장님. 민주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대한그룹의 강태준 회장이라는 것을요. 뉴스에서 몇 번 본 적은 있었지만 실제로 보니 화면으로 보던 것과는 전혀 다른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회장은 카운터 앞에 서서 코트를 벗어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부탁합니다.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거부할 수 없는 무게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 사장이 코트를 받아들며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회장님. 언제나처럼 정성껏 해드리겠습니다. 그러자 회장의 시선이 잠시 민준에게로 향했습니다. 민준은 반사적으로 고개를 숙였고 회장은 작게 고갯짓으로 답례한 뒤 가게를 나갔습니다. 차가 떠나고 난 뒤에도 세탁소 안은 한동안 웅성거렸습니다. 저분이 진짜 대한그룹 회장님이래. 여기 같은 동네 세탁소를 왜 오시는 거야? 10년째 단골이시래. 박 사장님이랑 뭔가 인연이 있나 봐. 민주는 그 대화들을 들으며 회장이 맡긴 코트를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손에 닿는 감촉부터가 달랐습니다. 이탈리아제 캐시미어, 아마도 1,000만 원은 좋게 넘을 것 같았죠. 오후가 되어 손님들이 뜸해지자 민주는 회장의 코트를 작업대 위에 펼쳐놓고 꼼꼼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그의 오랜 습관이었습니다. 세탁하기 전에 옷의 상태를 철저히 확인하고 혹시 주머니에 남아있는 물건이 있는지 체크하는 것이죠. 예전에 한번 손님의 지갑이 주머니에 들어있던 걸 발견하지 못하고 세탁기에 넣었다가 큰 소동이 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 이후로 민주는 더욱 신경 써서 확인하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코트의 겉감을 살피고 안감을 확인하고 하나씩 주머니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바깥쪽 주머니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안쪽 주머니도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안쪽 은밀한 주머니를 확인하던 순간 민준의 손가락 끝에 뭔가 걸렸습니다. 작고 딱딱한 물체였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꺼냈습니다.
손바닥 위에 놓인 건 성냥갑만 한 크기의 검은색 장치였는데 한쪽 모서리에는 작은 빨간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그걸 이리저리 살펴봤습니다. 플라스틱 재질의 매끈한 표면, 그리고 한쪽 면에는 작은 안테나 같은 게 붙어 있었죠. 처음에는 그냥 회장이 쓰는 어떤 전자기기려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이렇게 은밀한 주머니에 이렇게 숨겨져 있을 이유가 없었거든요. 민주는 작업대 옆에 있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작은 검은색 장치 빨간 불빛이라고 입력했고 나온 이미지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분 후 그는 자신이 손에 쥔 것과 똑같이 생긴 물건의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설명을 읽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GPS 위치 추적기 마이너스 실시간 위치 파악 가능 마이너스 군용 및 보안용. 민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정말 위치 추적기라면, 그리고 회장이 직접 넣은 게 아니라면 누군가 회장의 동선을 감시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는 황급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박 사장은 뒤쪽 작업실에서 세탁기를 돌리고 있었고 가게 안에는 다른 사람이 없었습니다. 민주는 다시 그 장치를 들여다봤습니다. 깜빡이는 불빛은 여전히 규칙적으로 작동하고 있었고 이건 분명 현재 진행형이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회장에게 말해야 할까? 하지만 어떻게? 전화번호도 모르고 비서실에 연락한다 해도 세탁소 알바생의 말을 누가 믿어줄까? 게다가 만약 이게 착각이라면 괜히 소동만 일으키고 자신만 곤란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고시원으로 돌아온 민주는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그 일을 생각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수없이 고민했습니다. 말해야 할까, 말지 말아야 할까? 그냥 모른 척하고 추적기를 다시 주머니에 넣어두면 되는 걸까? 하지만 양심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만약 정말 위험한 일이 벌어진다면? 회장이 다치거나 아니면 더 심각한 일이 생긴다면? 그걸 막을 수 있었는데도 침묵했다는 게 평생 짐이 될 것 같았습니다. 민주는 휴대폰을 꺼내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기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재벌 총수 납치 미수 사건 발생. 경찰 조직적 범행 가능성 수사. 기사를 읽으면서 민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은 거의 잠을 자지 못한 채로 세탁소에 출근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은 더 짙어졌고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박 사장이 그를 보고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준아, 괜찮아? 얼굴이 왜 그래? 민준은 괜찮다고 손을 저었지만 그의 마음속은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회장의 코트는 이미 세탁이 끝나 깨끗하게 다림질되어 옷걸이에 걸려 있었고 그 은밀한 주머니 속에는 여전히 그 검은 장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민주는 몇 번이고 그 앞을 서성였습니다. 꺼내야 할까, 그냥 둬야 할까. 하지만 결국 그는 결심했습니다. 회장이 코트를 찾으러 왔을 때 직접 말하기로요. 그날 오후 내내 민주는 초조하게 시계를 쳐다봤습니다. 회장은 보통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에 온다고 박 사장이 말했습니다. 시간이 다가올수록 민준의 손은 더욱 떨렸고 입은 바짝 말라갔습니다. 3시 40분쯤 익숙한 검은색 세단이 세탁소 앞에 멈춰 섰습니다. 민준의 심장이 터질 듯 뛰기 시작했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회장이 내렸고 이번에는 양복 입은 비서와 경호원도 함께 들어왔습니다. 박 사장이 반갑게 맞이하며 코트를 가져왔고 회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코트를 확인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민준이 카운터 뒤에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회장님. 목소리가 떨렸지만 그는 용기를 냈습니다. 회장이 고개를 돌려 그를 받고 박 사장도 놀란 표정으로 민준을 쳐다봤습니다. 민준은 주머니에서 그 검은 장치를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코트 주머니에서 이게 나왔습니다. 순간 세탁소 안의 공기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회장의 표정이 굳었고 비서의 얼굴이 창백해졌으며 경호원이 재빠르게 민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비서가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감히 회장님 물건을 뒤졌어. 최 비서의 목소리는 세탁소 안을 날카롭게 갈랐습니다. 당장 경찰 부르겠습니다. 경호원 윤 과장이 민준의 팔을 붙잡으려 하자 박 사장이 황급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니에요. 민준이가 그럴 리 없어요. 이 애는 그런 애가 아닙니다. 하지만 최 비서는 이미 휴대폰을 꺼내 들고 있었고 윤 과장의 눈빛은 차갑게 민준을 겨냥하고 있었습니다. 세탁소 안은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밖에서 지나가던 사람들도 무슨 일인가 싶어 가게 앞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은 떨리는 다리로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회장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민준의 손바닥 위에 놓인 그 검은 장치를 내려다봤습니다. 10초가 지나고 20초가 지났습니다. 그 침묵이 너무나 길게 느껴져서 민준은 자신의 심장 박동 소리가 들릴 정도였습니다. 최 비서가 다시 입을 열려는 순간 회장이 조용히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잠깐. 단 한마디였지만 그 말에는 모든 것을 멈추게 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손을 뻗어 민준의 손바닥에서 그 장치를 집어들었습니다. 가까이서 들여다보더니 그의 얼굴에 미세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눈썹이 살짝 찌푸려졌고 턱선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회장이 민준을 다시 봤습니다. 이번에는 의심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평가하는 듯한, 무언가를 가늠하는 듯한 시선이었죠. 이름이? 회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이전과 다른 무게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민준은 침을 삼키며 대답했습니다. 민준입니다.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준 씨, 이걸 언제 발견했죠? 민준은 최대한 차분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틀 전 코트를 검사하다가 안쪽 은밀한 주머니에서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회장님 물건인 줄 알았는데 깜빡이는 불빛이 이상해서 인터넷으로 찾아봤습니다. 민준의 설명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습니다. 발견한 정확한 시각, 코트의 어느 부분 주머니였는지, 장치의 상태가 어땠는지, 심지어 불빛이 깜빡이는 간격까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말없이 듣고 있었고 최 비서와 윤 과장의 표정도 점차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심에서 당황으로, 당황에서 놀라움으로요. 민준이 설명을 마치자 회장이 윤 과장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확인해봐. 윤 과장은 즉시 장치를 받아들고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회장님, 이건 정말로 GPS 추적기입니다. 그것도 군용급입니다. 세탁소 안이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박 사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입을 벌리고 있었고 최 비서는 창백한 얼굴로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회장의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의 눈빛 깊은 곳에서 무언가 차갑게 빛나는 게 느껴졌습니다. 지금 작동 중인가? 윤 과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현재 실시간으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회장이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민준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왜 바로 말하지 않았죠? 민준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누가 믿어줄 것 같지 않았습니다.
세탁소 알바생의 말을요. 그 대답에 회장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비웃음도 아니고 조롱도 아닌 묘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민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직접 말씀드리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코트를 찾으러 오셨을 때요. 회장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용기 있는 선택이었군요. 그는 최 비서를 돌아봤습니다. 회사로 돌아가서 비상회의를 소집해 보안팀 전체를 동원하고 이 장치에 대한 전면적인 분석을 시작해 최 비서가 황급히 대답했습니다. 네, 회장님. 즉시 준비하겠습니다. 회장이 다시 민준을 봤습니다. 이번에는 이전과 완전히 다른 시선이었습니다. 민준 씨, 이틀 후에 우리 회사로 와주시겠습니까? 민준은 잠깐 멍하니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네. 회장이 명함을 꺼내 카운터 위에 놓았습니다. 이 번호로 연락 주십시오. 당신이 발견한 이 장치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야 할 것 같습니다. 민준의 손이 떨리며 명함을 집어들었습니다. 대한그룹 회장 강태준. 금박으로 새겨진 이름이 형광등 불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회장 일행이 세탁소를 나가자 박 사장이 민준의 어깨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민준아, 도대체 무슨 일이야? 하지만 민준도 잘 몰랐습니다. 자신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요. 이틀 후 민준은 생전 처음으로 대한그룹 본사 건물 앞에 섰습니다. 40층이 넘는 유리 건물은 하늘을 찌를 듯 높았고 출입구를 드나드는 사람들은 모두 말끔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민준은 자신이 입고 있는 낡은 청바지와 후드티를 내려다봤습니다.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미 약속을 한 이상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로비로 들어서자 안내 데스크 직원이 차갑게 그를 쳐다봤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민준이 명함을 꺼내 보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과 약속이 있습니다. 직원의 표정이 명백히 의심스럽다는 듯 변했지만 전화로 확인한 후에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35층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민준의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초라했고 주변의 직원들은 모두 그를 이상하게 쳐다봤습니다. 35층에 도착하자 윤 과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그의 목소리는 예전처럼 차갑지 않았지만 여전히 경계하는 듯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긴 복도를 지나 도착한 곳은 넓은 회의실이었습니다. 테이블 주위로 여러 명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고 그들은 모두 민준이 들어오자 일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윤 과장이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앉으시죠. 민준이 자리에 앉자 윤 과장이 본격적으로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민준 씨, 어떻게 그게 추적기인 줄 알았습니까? 민준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코트를 검사하다 발견했고 이상해서 인터넷으로 찾아봤습니다. 윤 과장이 더 파고들었습니다. 혹시 누군가의 사주를 받은 건 아닙니까? 민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윤 과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럼 왜 바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민준이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세탁소 알바생의 말을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고 회장님께 직접 말씀드리는 게 최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윤 과장은 민준의 대답을 들으며 점점 표정이 변했습니다. 이 청년의 논리가 생각보다 탄탄했고 말투도 차분했으며 무엇보다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회의실 안의 다른 직원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생각보다 똑똑한데 세탁소 알바라고 했지?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한 직원이 서류 뭉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추적기 분석 결과 나왔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펼치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장치는 최신형 군용 GPS 추적기입니다. 전파 분석 결과 약 2주 전부터 작동을 시작했고 데이터 수신처는 놀랍게도 우리 회사 내부 IP로 확인됐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내부자의 소행이라는 겁니까? 누군가 물었습니다.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회사 내부에서 회장님의 동선을 감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윤 과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용의자 범인은? 직원이 다시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회장님의 일정을 아는 사람들, 그리고 코트를 언제 세탁소에 맡기는지 아는 사람들로 좁혀집니다. 그 순간 민준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회장님 일정을 관리하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모두가 그를 봤습니다. 윤 과장이 대답했습니다. 비서실 직원 5명입니다. 민준이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그 중에서 회장님이 언제 세탁소에 가는지 아는 사람은요? 윤 과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3명 정도입니다. 민준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코트를 맡길 때 어떤 주머니를 사용하시는지 아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안쪽 주머니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은밀한 곳이니까요. 그걸 아는 사람이라면 민준이 잠시 말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회장님과 아주 가까운 사람이겠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민준의 추리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윤 과장이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계속하십시오. 민준은 심호흡을 하고 말했습니다. 추적기를 심은 사람은 회장님의 코트가 언제 세탁소에 맡겨지는지 알아야 했고 그 코트에 접근할 수 있어야 했으며 무엇보다 회장님이 그 주머니를 거의 확인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어야 합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용의자는 회장님의 일정을 관리하면서 동시에 코트를 직접 다루는 사람일 겁니다. 윤 과장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최 비서실장의 보좌관들.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은 민준을 다시 보기 시작했고 윤 과장의 표정에는 놀라움이 역력했습니다. 어떻게 세탁소 알바가 누군가 중얼거렸지만 이내 입을 다물었습니다. 민준은 여전히 차분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강태준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모두가 일제히 일어나 인사했고 민준도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장은 민준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나눴습니까? 윤 과장이 지금까지의 대화를 요약해서 보고했습니다. 회장은 민준을 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준 씨, 계속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회장의 질문에 민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건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일까? 세탁소 알바생인 자신이 재벌 그룹의 내부 수사에 참여한다는 게 말이 되는 걸까? 하지만 회장의 눈빛을 보는 순간 민준은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진심으로 자신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을요. 민준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보겠습니다. 회장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좋습니다. 앞으로 며칠간 우리와 함께 일하게 될 겁니다. 그 순간부터 민준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민준의 하루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낮에는 여전히 세탁소에서 일했지만 저녁이 되면 대한그룹 본사로 향했습니다. 회사는 그를 위해 별도의 출입증을 만들어줬고 보안팀이 있는 35층으로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게 했습니다. 처음 며칠간은 직원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습니다.
복도를 지날 때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고 그들의 눈빛에는 호기심과 의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추적기를 발견했다는 세탁소 알바래. 어떻게 저런 애가 우리 회사 보안 문제에 관여하는 거야? 하지만 민주는 그런 시선들을 애써 무시하며 자신이 할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첫 번째 회의가 열렸을 때 민주는 회의실 구석 의자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윤 과장이 대형 모니터에 용의자 명단을 띄웠습니다. 비서실 보좌관 3명의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고 각자의 양력과 담당 업무가 적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용의자 김대리, 비서실 근무 5년차 회장님 일정관리 담당. 두 번째 이 과장, 7년차 회장님 개인 물품 관리 담당. 세 번째 박 차장, 10년차 비서실 총괄 업무 담당. 윤 과장의 설명이 이어지는 동안 민주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빠르게 움직이며 정보를 흡수하고 있었죠. 회의가 한창 진행되는 중에 누군가 물었습니다. CCTV 영상은 확보했습니까? 보안팀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네, 지난 한 달간의 영상을 모두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분량이 방대해서 분석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민준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고 윤 과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말씀하세요. 민준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제가 그 영상들을 볼 수 있을까요? 직원들이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세탁소 알바생에게 회사의 내부 영상을 보여줘도 되는 걸까? 하지만 회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보여주세요. 그날 밤부터 민주는 작은 사무실 한 구석에서 CCTV 영상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수백 시간 분량의 영상이었지만 그는 지치지 않고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빨리 감기를 하면서도 그의 눈은 놓치지 않고 모든 세부 사항을 잡아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 사람들의 동선, 엘리베이터를 타는 시간, 회장실 앞을 오가는 빈도까지 모든 걸 메모했습니다. 이틀째 되던 날 새벽 민주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황급히 윤 과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과장님, 지금 회사로 오실 수 있으세요? 새벽 4시 윤 과장이 헐레벌떡 회사로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민주는 모니터 앞에 앉아 특정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이 사람을 보세요. 박 차장입니다. 화면에는 박 차장이 복도를 걷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윤 과장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냥 복도를 지나가는 것 같은데요? 민준이 다른 영상을 켰습니다. 이건 일주일 전 같은 시간입니다. 또다시 박 차장이 같은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민준이 계속해서 영상들을 보여줬습니다. 이건 2주 전, 이건 3주 전입니다. 모든 영상에서 박 차장은 같은 시간에 같은 복도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윤 과장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상하군요. 이 복도는 박 차장의 동선이 아닙니다. 민준이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했습니다. 맞습니다. 이 복도는 회장님 개인 사무실로 가는 길인데 박 차장은 업무상 이쪽으로 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코트가 세탁소에 맡겨지는 날마다 이 복도를 지나갔어요. 민준이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보세요. 손에 든 서류 봉투가 갈 때와 올 때 두께가 다릅니다. 갈 때는 얇은데 올 때는 조금 두껍습니다. 윤 과장이 숨을 죽이며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정말로 차이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긴급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이번에는 회장도 직접 참석했고 보안팀 전체가 모였습니다. 민준이 발견한 영상들이 대형 화면에 재생됐고 회의실은 숨죽인 침묵 속에 잠겼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박 차장의 동선을 역추적하세요. 그가 어디로 갔고 누구를 만났는지 모두 확인하십시오. 보안팀이 즉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 차장은 그 시간마다 회장의 개인 라커룸으로 갔고 거기서 코트에 접근할 수 있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가 경쟁사의 비자금을 받았다는 증거가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박 차장이 체포되던 날 민주는 회사 건물 밖에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수갑이 채워진 박 차장이 경찰차에 실려가는 모습을 보며 민주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만약 자신이 그 추적기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회장이 납치됐을지도 모르고 회사 전체가 위험에 빠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옆에서 윤 과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 씨 덕분입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절대 찾아내지 못했을 겁니다. 민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걸 했을 뿐입니다. 사건이 일단락되고 며칠 후 민주는 회장실로 호출됐습니다. 이번에는 이전과 달리 긴장되지 않았습니다.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강태준 회장이 창가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회장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민준이 소파에 앉자 회장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커피 드시겠습니까? 민준은 정중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이 직접 커피를 따라 건넸고 민준은 떨리는 손으로 잔을 받았습니다. 평생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회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준 씨 신원조사 결과를 받습니다. 민준의 몸이 굳었습니다. 회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초등학교 때 전국 수학경시대회 1등, 중학교 때 과학영재원 수석 입학, 고등학교 때는 국제올림피아드 대표 후보까지 올랐더군요. 민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기억들은 너무 오래전 일이었고 이미 포기한 과거였으니까요. 회장이 서류를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왜 그만뒀습니까? 민주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사업 실패로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지셨고요.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그만두고 일을 시작한 거군요. 민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병원비를 벌어야 했습니다. 공부는 사치였습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장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같은 인재가 세탁소에 묻혀 있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민주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재능이 있어도 환경이 받쳐주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회장이 민준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 환경을 만들어준다면 어떻겠습니까? 민준이 고개를 들어 회장을 봤습니다. 회장이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일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보다 공부를 다시 하십시오. 대학원 필요하다면 유학까지 회사에서 전액 지원하겠습니다. 민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꿈인가 싶었습니다. 회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의 재능을 이대로 묻혀버리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은 훨씬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민준의 눈시울이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누구에게도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현실을 떠올렸습니다. 어머니가 계십니다. 병원비는 어떻게 하죠?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병원비, 생활비, 모든 걸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조건은 단 하나입니다. 당신의 재능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민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고 그는 황급히 손등으로 얼굴을 닦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회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울어도 됩니다. 민주는 그 말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모든 서러움과 고통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한참을 운 뒤 민주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거기에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정말 제가 해도 될까요? 회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은 이미 증명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지를요.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엇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회장이 대답했습니다. 먼저 검정고시를 보십시오. 그리고 대학 입학을 준비하세요. 회사에서 최고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민주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세탁소로 돌아온 민주는 박 사장에게 모든 걸 말했습니다. 박 사장은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가 이내 환하게 웃으며 민준을 껴안았습니다. 잘했다, 민준아. 정말 잘했어. 박 사장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가 이 세탁소에 온 지 3년. 항상 안타까웠어. 이렇게 똑똑한 애가 여기서 평생을 보낼까봐. 민준도 울먹였습니다. 사장님,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박 사장이 민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가서 내 꿈을 이뤄. 이게 내가 있어야 할 자리야. 두 사람은 한동안 서로를 껴안고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들은 어머니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작게 말했습니다. 민준아, 엄마 때문에 내가 고생했구나. 민준이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이제 다 괜찮아질 거예요. 제가 꼭 성공해서 엄마를 편하게 해드릴게요. 어머니의 목소리에도 눈물이 섞였습니다. 고맙다, 우리 아들. 전화를 끊고 난 뒤 민주는 고시원 창밖의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보이지 않는 도시의 하늘이었지만 그에게는 모든 게 빛나 보였습니다. 드디어 인생이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민주는 더 이상 세탁소 알바생이 아니었습니다. 대한그룹이 제공한 작은 오피스텔에서 생활하며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파견한 최고의 과외 선생님들이 매일 찾아왔고 민주는 마치 말라있던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지식을 흡수했습니다. 예전의 실력은 아직 몸에 남아 있었고 조금만 자극을 주면 금방 되살아났습니다. 수학 문제를 풀 때면 선생님들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런 속도로 푸는 학생은 처음 봅니다. 민주는 그저 웃으며 다음 문제로 넘어갔습니다. 어머니의 병원비도 모두 해결됐습니다. 대한그룹에서 최고의 병원으로 어머니를 옮겼고 최고의 의료진이 치료를 맡았습니다. 어머니의 건강은 눈에 띄게 좋아졌고 민주는 주말마다 병원을 찾아가 어머니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병실에서 어머니는 민준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꿈만 같구나. 이게 진짜 현실이니? 민준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 진짜예요. 어머니의 눈에는 행복한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눈물을 보며 민주는 다짐했습니다. 이 기회를 절대 헛되이 쓰지 않겠다고요. 하지만 대한그룹 본사에서는 여전히 민준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았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는 직원들은 수군거렸고 그들의 목소리는 의도적으로 크게 들렸습니다. 저 애가 회장님 눈에 들어서 떡 벌어졌대. 운이 좋았지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세탁소 알바 주제에 우리 회사 돈으로 공부한대. 민주는 그런 말들을 듣고도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증명하면 되는 일이었으니까요. 언젠가는 자신의 실력으로 그들의 입을 막을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검정고시 날이 다가왔습니다. 시험장에 들어서는 민준의 얼굴에는 긴장보다 자신감이 더 많이 보였습니다. 한 달간의 준비는 충분했고 무엇보다 예전의 실력이 완전히 되살아나 있었습니다. 시험지를 받아든 순간 민준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문제들이 너무나 쉽게 보였으니까요. 연필이 종이 위를 미끄러지듯 움직였고 시험 시간의 절반도 되기 전에 모든 문제를 풀어냈습니다. 주변 학생들이 아직 문제와 씨름하고 있을 때 민준은 이미 답안지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시험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왔습니다. 민준은 전 과목 만점을 받았습니다. 강태준 회장에게 그 소식을 전하자 회장은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대학 입학을 준비할 시간입니다. 회장이 서류 한 뭉치를 건넸습니다. 국내 최고의 대학들입니다. 어디든 선택하십시오. 민준은 서류를 펼쳐보며 천천히 읽어내려갔습니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예전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학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민준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울대 경영학과에 지원하고 싶습니다. 회장이 물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갚으려면 회사를 이해하고 경영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장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좋은 선택입니다. 그날부터 민준은 대학 입시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쓰고 면접을 준비하고 추가 서류들을 정리했습니다. 모든 과정에서 회사가 전폭적으로 지원했지만 결국 합격을 결정하는 건 민준 자신의 실력이었습니다. 면접 날이 왔습니다. 서울대 경영학과 면접실 앞에는 수십 명의 지원자들이 긴장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명문 고등학교 출신이었고 화려한 스펙을 자랑했습니다. 민준은 그들 사이에서 혼자 검정고시 출신이었지만 전혀 주눅 들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차례가 되어 면접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3명의 교수가 민준을 바라보며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가운데에 앉은 교수가 안경 너머로 민준을 보며 물었습니다. 검정고시 출신이군요. 특이한 이력입니다. 민준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교수님. 가정 형편상 학교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수가 서류를 넘기며 계속 물었습니다. 하지만 초등학교, 중학교 때의 성적을 보니 매우 우수했더군요. 특히 수학과 과학 분야에서요. 왜 그만뒀습니까? 민준은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풀어놓았습니다. 아버지의 사업 실패, 어머니의 병, 그리고 세탁소에서 일하며 보낸 시간들을요. 교수들은 조용히 듣고 있었고 그들의 표정에는 동정보다는 관심이 더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왼쪽 교수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경영학과를 선택했습니까? 당신의 이력을 보면 이공계가 더 어울릴 것 같은데요. 민준이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개인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그 능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영학은 사람과 자원을 이해하고 조직하는 학문입니다. 제가 겪었던 어려움들이 오히려 경영을 배우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교수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대답이었지만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오른쪽 교수가 까다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은 대한그룹의 지원을 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이것이 특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면접실의 공기가 팽팽해졌습니다. 민준은 잠시도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특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회사의 위기를 막았고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서 있는 건 그 보상 때문이 아닙니다.
제 실력 때문입니다. 교수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자신감이 대단하군요. 민준이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자신감이 아니라 확신입니다. 교수님. 가운데 교수가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만약 합격한다면 당신은 무엇을 이루고 싶습니까? 민주는 이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들이 더 이상 기회를 포기하지 않도록 돕고 싶습니다. 재능은 있지만 환경이 받쳐주지 않아 꿈을 접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다리를 놓아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면접실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교수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운데 교수가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면접은 여기까지입니다. 면접실을 나온 민주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최선을 다했고 이제 결과를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일주일 후 합격자 발표가 났습니다.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 자신의 수험 번호를 입력했습니다. 화면에 합격이라는 글자가 떴을 때 민주는 한동안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합격한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예요. 민주는 주저앉아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고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회장에게 합격 소식을 전하자 회장은 기쁘게 축하해줬습니다. 축하합니다. 민준 씨. 아니, 이제는 민준 학생이라고 불러야겠군요. 회장이 민준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멀리 갈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민준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은혜가 아닙니다. 당신이 스스로 쟁취한 것입니다. 하지만 민주는 알고 있었습니다. 회장이 없었다면 이 모든 게 불가능했다는 것을요. 대학 입학식 날 민주는 새 정장을 입고 서울대 캠퍼스에 섰습니다. 어머니도 휠체어를 타고 함께 왔고 그녀의 얼굴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박 사장도 멀리서 축하 화환을 보내왔고 대한그룹 직원들도 축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심지어 윤 과장도 직접 찾아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민준 씨, 아니 민준 학생. 앞으로 더 큰 사람이 될 거라 믿습니다. 민주는 감사하게 악수를 받았습니다. 캠퍼스를 걸으며 민주는 자신이 지나온 길을 떠올렸습니다. 좁은 고시원, 무거운 세탁물, 차가운 시선들, 그리고 그 모든 걸 이겨낸 자신을요. 하지만 민준이 몰랐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우연이 사실은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회장이 그를 도운 이유에는 훨씬 더 깊은 사연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준이 추적기를 발견한 건 역시 단순한 운이 아니었습니다. 민준은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알아채고 있었고 회장은 그것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진실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곧 모든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대학 생활이 시작되고 2달이 지났습니다. 민주는 학업에 몰두했고 그의 성적은 학과 전체에서 단연 최상이었습니다. 교수들은 그의 통찰력에 감탄했고 동기들은 그의 열정에 놀랐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여전히 겸손했고 누구에게나 친절했습니다. 가끔 대한그룹 본사를 방문해 회장에게 근황을 보고했고 회장은 언제나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회장이 민준을 다시 회장실로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회장의 표정이 평소보다 진지해 보였으니까요. 민준이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회장은 창가에 서서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민준 학생. 민준이 소파에 앉자 회장도
천천히 맞은편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고 민주는 무언가 중요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회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준 학생,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회장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고 그 안에는 무거운 감정이 실려 있었습니다. 민주는 자세를 바로 하고 회장을 주시했습니다. 회장이 책상 서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민준에게 건넸습니다. 민준은 조심스럽게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회장과 한 여자가 함께 찍혀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민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회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어머니입니다. 민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사진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분명 어머니였습니다. 훨씬 젊고 건강했던 시절의 어머니요. 하지만 왜 회장이 어머니 사진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회장이 깊게 숨을 들이쉬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10년 전 일입니다. 저는 늦은 밤 회의를 마치고 차를 몰고 집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회장의 목소리에는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이었죠. 시야가 잘 보이지 않았고 피곤해서 정신도 흐릿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앞에서 차 한 대가 급정거를 했고 저는 미처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민주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사고가 났습니다. 제 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았고 저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회장이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의식이 희미한 상태에서 누군가 차 문을 열고 저를 꺼내는 걸 느꼈습니다.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괜찮으세요? 정신 차리세요. 그 여자는 저를 차에서 끌어내 안전한 곳으로 옮겼고 자신의 옷으로 제 상처를 감싸줬습니다. 민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구급차가 올 때까지 그 여자는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힘내세요. 곧 도움이 올 거예요. 그 목소리가 저를 붙잡아줬습니다. 의식을 잃기 직전 마지막으로 본 얼굴이 바로 그 여자, 당신 어머니였습니다. 민주는 사진을 다시 내려다봤습니다. 어머니가 회장을 구했다니 전혀 몰랐던 사실이었습니다. 회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저는 그 여자를 찾으려 했습니다.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었고 보답을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구급차가 왔을 때 조용히 자리를 떴다고 하더군요. 회장의 눈빛에 아쉬움이 스쳤습니다. 저는 몇 달 동안 그 여자를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단서도 없었고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회장이 민준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3년 전 우연히 그 세탁소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당신을 봤습니다. 민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눈빛이 묘하게 익숙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회장이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됐습니다. 당신이 그 여자의 아들이라는 것을요. 당신 어머니가 바로 제 생명을 구해준 그 사람이라는 것을요. 민주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회장이 그 동네 세탁소를 10년째 이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유심히 지켜봤던 것입니다. 회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당신을 지켜봤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성실하게 일하는지, 얼마나 어려운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는지 봤습니다. 회장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습니다. 그러다 당신의 과거를 알게 됐습니다. 영재였던 당신이 가정 형편 때문에 모든 걸 포기했다는 것을요.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건 하늘이 준 기회라고. 회장이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께 갚지 못한 빚을
당신을 통해 갚을 수 있다면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보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민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추적기를 발견했을 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당신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요. 당신에게는 특별한 재능이 있고 그 재능은 절대 묻혀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회장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것은 특혜가 아닙니다. 민준 학생. 이것은 제가 당신 어머니께 지고 있던 빚을 갚는 것입니다. 민준은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궁금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야 이해됐습니다. 왜 회장이 자신에게 그토록 관심을 보였는지, 왜 그렇게까지 도와주려 했는지요. 민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이 사실을 아십니까? 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니는 제가 누군지 모르실 겁니다. 사고 당시 저는 평범한 차림이었고 얼굴도 피투성이었으니까요. 민준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왜 어머니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회장이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는 보답을 바라고 저를 구한 게 아니니까요. 민준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회장도 말없이 기다려줬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민준이 겨우 마음을 추스르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장님, 제가 어떻게 이 은혜를 갚아야 할까요?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은혜를 갚으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약속해 주십시오. 당신의 재능을 세상을 위해 쓰겠다고.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합니다. 회장님, 그리고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가 헛되이 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회장이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날 밤 민준은 병원으로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는 침대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고 민준이 들어오자 반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민준아, 왜 이 밤에? 민준은 어머니 옆에 앉아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물어볼 게 있어요. 어머니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뭔데?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10년 전쯤 비 오는 날 교통사고 현장에서 누군가를 구해주신 적 있으세요? 어머니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변했습니다. 어떻게 그걸 알았니? 어머니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날 회사에서 야근하고 집에 가는 길이었어. 비가 엄청 왔는데 갑자기 앞에서 차 사고가 났더라. 다른 사람들은 그냥 지나갔는데 나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 어머니의 눈빛이 그날을 떠올리는 듯 했습니다. 차에서 사람을 꺼내서 안전한 곳으로 옮겼지. 피가 많이 났지만 의식은 있더라. 구급차가 올 때까지 손을 잡아줬어. 민준이 물었습니다. 왜 그냥 가셨어요? 보답을 받을 수도 있었잖아요. 어머니가 웃었습니다. 보답을 바라고 도운 게 아니잖니. 사람이 다쳤는데 그냥 지나갈 수는 없지. 민준은 어머니를 꼭 껴안았습니다. 어머니의 선한 마음이 결국 자신을 구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만약 어머니가 그날 회장을 구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자신은 없었을 것입니다. 어머니가 민준의 등을 토닥이며 물었습니다. 왜 그러니? 무슨 일 있어? 민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엄마가 자랑스러워서요. 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뭘 했다고.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야. 하지만 민준은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그 당연한 선택이 얼마나 많은 것을 바꿨는지를요. 일주일 후 민준은 다시 회장실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긴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한 마음으로 회장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회장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민준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졸업하면 이 회사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인턴이든 신입이든 상관없습니다. 바닥부터 배우고 싶습니다. 회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려고 합니까? 당신이라면 어디든 갈 수 있는데. 민준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회장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배우고 싶습니다. 어떻게 사람을 보고, 어떻게 기회를 주고, 어떻게 은혜를 갚는지를요. 회장의 얼굴에 깊은 감동이 스쳤습니다. 좋습니다. 언제든 환영합니다.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더 이상 은인과 수혜자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동반자의 관계였습니다. 민준이 회장실을 나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저 너머로 무한한 가능성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민준은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이요. 4년이 흘렀습니다. 민주는 서울대 경영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했고 약속대로 대한그룹에 입사했습니다. 특별 대우 없이 일반 신입사원으로 시작했지만 그의 능력은 금방 드러났습니다. 1년 만에 과장으로 승진했고 2년 만에 차장이 됐습니다. 동료들은 더 이상 그를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실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 모습, 어떤 문제든 해결해내는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 겸손한 태도가 모두를 감동시켰습니다. 윤 과장은 이제 부장이 되어 있었고 여전히 민준을 믿고 지지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민준은 회사 로비에서 낯익은 얼굴을 봤습니다. 박 사장이었습니다. 세탁소를 정리하고 이제는 은퇴한 그가 회사를 방문한 것입니다. 사장님, 민준이 반갑게 달려가자 박 사장은 환하게 웃으며 민준을 껴안았습니다. 민준아, 아니, 이제는 민준 차장이라고 불러야 하나? 두 사람은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겨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박 사장이 민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하게 됐구나. 신문에도 나고 방송에도 나오고. 민준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박 사장이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행복하니? 민준이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행복합니다. 하지만 그가 말을 멈췄습니다. 박 사장이 알아듣는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뭔가 부족한 게 있지? 민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받은 도움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주고 싶습니다. 저처럼 기회가 없어서 포기하는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박 사장이 민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럼 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야. 그 말이 민준에게 용기를 줬습니다. 그날 저녁 민준은 회장실을 찾았습니다. 강태준 회장은 이제 60이 넘었지만 여전히 카리스마가 넘쳤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민준 차장? 민준이 준비해온 기획서를 회장 앞에 내밀었습니다. 회장님, 제안이 있습니다. 회장이 기획서를 펼쳐보기 시작했습니다. 표지에는 희망 장학재단 설립 제안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회장이 천천히 내용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영재들을 발굴해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고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졸업 후 진로까지 책임지는 프로젝트였습니다. 회장이 기획서를 다 읽고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좋은 제안입니다. 하지만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겠군요.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것은 투자입니다. 재능 있는 인재들이 사회에 기여하게 되면 그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것입니다. 회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 증거군요. 민준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운에만 의존할 수는 없습니다.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회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결정을 내렸습니다. 좋습니다. 승인합니다. 당신이 직접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십시오. 민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회장이 말했습니다. 감사할 것 없습니다. 당신이 할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그날부터 민주는 희망장학재단 설립에 매진했습니다. 전국의 학교들을 방문해 숨은 인재들을 찾아냈고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직접 만나 면담했습니다. 첫 해에 10명의 학생을 선발했고 그들에게 전액 장학금과 함께 멘토링을 제공했습니다. 민주는 직접 멘토가 되어 학생들을 지도했고 자신이 겪었던 어려움들을 공유하며 용기를 북돋아줬습니다. 어느 날 민주는 한 학생으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재단의 첫 번째 장학생이었던 수진이라는 여학생이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민준 차장님, 저는 차장님을 만나기 전까지 제 인생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안 계시고 어머니는 아프시고 저는 공부를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차장님이 저에게 기회를 주셨고 이제 저는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언젠가 저도 차장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민주는 편지를 읽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이 정말 의미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민준이 몰랐던 또 다른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윤 부장이 민준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민준 차장, 이야기 좀 합시다. 두 사람은 조용한 회의실로 들어갔고 윤 부장이 서류 한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뭡니까? 민준이 물었습니다. 윤 부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4년 전 추적기 사건을 기억합니까?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윤 부장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최근에 추가 조사를 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서류에는 당시 CCTV 영상의 타임라인이 정리돼 있었습니다. 윤 부장이 특정 부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걸 보십시오. 추적기가 코트에 심어진 시각과 당신이 코트를 검사하기 시작한 시각입니다. 민준이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윤 부장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추적기가 심어진 건 코트가 세탁소에 맡겨지기 하루 전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그가 다른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당신이 그 코트를 유독 꼼꼼히 검사했다는 겁니다. 평소보다 3배나 오래 시간을 들였습니다. 민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윤 부장이 민준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민준 차장, 솔직히 말해주십시오. 당신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겁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 끝에 민준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윤 부장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민준이 조용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2달 전부터 세탁소 주변에 수상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서 세탁소를 지켜봤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쳤지만 회장님이 코트를 맡기는 날만 나타나는 게 이상했습니다. 민준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회장님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요. 윤 부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추적기를 발견한 것도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코트를 더 꼼꼼히 확인했고 추적기를 찾아냈습니다. 윤 부장이 물었습니다. 왜 바로 말하지 않았습니까? 민준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누가 세탁소 알바의 말을 믿어주겠습니까?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추적기를 발견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윤 부장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놀랍습니다. 당신은 처음부터 모든 걸 계획했던 거군요. 민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계획이라기보다는 직감이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윤 부장이 물었습니다. 회장님은 이 사실을 아십니까? 민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윤 부장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께 보고해야 합니다. 민준이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날 민준과 윤 부장은 회장실로 갔습니다. 강태준 회장은 두 사람의 표정을 보고 무언가 심각한 일이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윤 부장이 지난밤 발견한 사실들을 보고했고 민준의 고백을 전했습니다. 회장은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보고가 끝나자 회장은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민준 차장, 당신은 처음부터 나를 지키려고 했던 겁니까? 민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숨긴 게 있어서요.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한참을 도시를 내려다보다가 그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구한 건 두 번째군요. 민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회장이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는 당신 어머니가 교통사고에서 나를 구했고 두 번째는 당신이 납치 위험에서 나를 구했습니다. 회장의 눈에 감동이 어렸습니다. 어머니는 보답을 바라지 않고 나를 구했고 아들은 인정받기를 바라지 않고 나를 지켰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정말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민준이 황급히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회장님. 저는 그저... 회장이 손을 들어 민준의 말을 막았습니다. 당신은 은혜를 갚으려 했겠지만 결국 당신이 한 일은 그 이상입니다. 회장이 민준에게 다가와 두 손으로 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민준 차장, 아니 민준 씨. 당신은 내가 만난 사람 중 가장 훌륭한 사람입니다. 민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회장님, 회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 같군요. 생명의 은인과 그 아들, 그리고 나.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로부터 5년이 더 흘렀습니다. 민준은 이제 대한그룹의 상무이사가 되어 있었고 희망장학재단은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지난 5년간 1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재단의 도움을 받았고 그들 중 많은 수가 이미 사회에 나가 각자의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의 어머니는 완전히 건강을 회복했고 작은 아파트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